네, 영문과 김유 교수입니다. 연극과 문화, 오늘은 3주차 로마 시대의 연극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리스, 그리고 이제 그리스 후기,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헬레니즘 시대의 연극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다음으로 또 대제국을 건설했던 로마의 문명과 로마의 문명이 배출해낸 로마 시대의 연극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느 시기를 우리가 로마 연극의 이제 시기로 봐야 될 것인지 그 정의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문명, 고대 로마는 이제 기원전 750년부터 서로마가 멸망한 서기 476년까지의 시기를 보통 고대 로마의 시기라고 합니다. 물론 서로마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분리되어 있었던 동로마는 1453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로마는 그 성격에 있어서 라틴적인 모습이 상당 부분 희석됐기 때문에 사실상 고대 로마 시기는 서로마의 멸망 시기까지 기원 후 476년까지의 시기로 보통 우리가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권력의 핵심부에서 밀려나면서 유럽 대륙에는 이탈리아 반도를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 로마 문명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대략 기원전 750년경에 건립이 되었고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방에 위치한 에트루리아의 왕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통치되었습니다. 나중에 에트루리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요. 에트루리아는 이탈리아 반도 북방에 위치한 나라로서 기원전 650년경부터 기원전 450년, 약 200년간 번창했던 문명국이었습니다. 에트루리아의 관습으로부터 로마에 상당히 많은 연극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계속 로마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기원전 500년경에 왕정이 몰락하고 이제 공화정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공화정은 300명의 귀족으로 구성된 원로원과 2명의 집정관, 그렇죠? 공화정 300여 명의 귀족으로 구성된 원로원과 2명의 집정관, 이 들어서서 향후 500년간 지속되게 됩니다. 계급사회였는데요. 세 계급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화정 초기에는 맨 위층은 귀족층으로서 주로 원로원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했던 패트리시안스라고 하는 부유한 상위 지배 계급이 있었고요. 다음에는 플라비언스라고 불리는 평민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에는 정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전체 인구의 무려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최하위 계층인 노예 계급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어떤 방식으로 공화정에서 또 왕정으로 그리고 또 제국으로 발전해 나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은 북아프리카 지역, 지금의 아마 튀니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맹주 역할을 했던 카르타고와의 세 차례 전쟁을 로마가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로마가 지중해 지역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시실리, 사르디나, 북아프리카 일부에 이르는 지중해 중부와 서부의 광대한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 문명과 접촉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 공화정이 쇠퇴 조짐을 보입니다. 광대한 땅의 통치로 인해서 정치체계에 무리가 발생하고 또 도처에서 발발하는 반란과 전쟁으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줄리어스 시저, 율리어스 카이사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시저의 강력한 독재가 가능했고 그는 결국 브루투스가 이끄는 무리에 의해서 권좌를 찬탈당하게 됩니다. 브루투스에 의해서 원로원에서 살해당하게 되죠. 브루투스는 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가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역사극의 기본 줄거리가 됩니다. 공화정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27년에 로마는 한 명의 강력한 통치자가 이끄는 왕정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왕정은 향후 수세기간 지속이 되며 거의 모든 서방 문명 세계가 로마의 통치하에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왕정 시기 동안입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 연안의 거의 모든 땅과 오늘날의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고 발칸반도를 포함한 유럽 전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약간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로마 제국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카르타고 여기 보이죠? 북아프리카 지금 모로코 지역이죠. 이 지역과 로마가 그렇죠? 포에니 전쟁을 3차례 치르고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 지중해 지역의 해상권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는요, 로마가 부상할 때 그 시점 그리스는 점점 쇠퇴의 길로 가고 있었고요. 자, 그렇죠? 이 로마 지역이 지금 이제 제국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세요. 멀리는 영국까지 상당 부분 점령을 했었고요. 지금의 프랑스에 지금 해당이 되는 고을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제 비잔티움이 지금 보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보이죠? 그렇죠? 지금은 동부에 있는, 그렇죠? 소아시아 왼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나중에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될 때 동로마의 수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입니다. 이스탄불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 이 로마 제국이 밖으로 상당히 많은 침입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게르마니아입니다. 그렇죠? 게르마니아가 북쪽에서 계속 로마 제국의 변두리를 공략하고 있었고, 역시 이제 지금의 프랑스에 해당하는 고을도 마찬가지로 계속 침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번성했을 때 지도를 지금 봤고요. 자, 로마 시대 주요 연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공화정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게 보통 이제 기원전 350년에서 400년 사이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 마찬가지로 그리스 시대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가 겹치는 부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이때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로마는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데 그리스가 아니라 카르타고죠.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을 지금 사실상 치르는 그 시기입니다.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가 급성장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고요. 그렇죠? 서기가 시작되기 얼마 안 돼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언급이 되겠지만요, 컨스탄틴 대제가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수도를 비잔티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콘스탄티노플이죠.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그쪽으로 옮기는 시기가 바로 기원 후 서기 300년에서 35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바바리아족, 보통 얘기하는 위에 게르만족을 얘기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로마를 침공하는 시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1453년까지 계속 되게 됩니다. 자, 주요 사건 중에서 이제 연극에 관련되는 사건인데요. 로마 희극 작가들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유명한 희극 작가 플라우투스와 테렌티우스가 바로 이 시기에, 그렇죠? 기원전 초기 시기에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때 유명한 비극 작가 세네카가 바로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렇죠? 석조 건물이 이제 처음으로 세워졌죠. 그 비슷한 시기에. 자, 간단히 이제 연보를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의 이제 연극으로 연극 중에서 로마의 문화적 특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그리스와 상당히 다릅니다. 로마를 규정짓는 로마인의 특정, 성격을 규정짓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실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용적 기질을 타고났고요. 또 상당히 실용적인 부분에서 업적을 남겼습니다. 재산과 결혼, 상속 등을 다룬 로마법, 그렇죠? 아직도 서구 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양 문명에 큰 영향을 주었고요. 하수도 축조와 도로 발전 등 공학과 건축 부분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를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가 서양 문명의 기초를 닦았지만요. 그리스는 보통 철학, 그리고 문학, 예술 방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반면에 로마는 실용적인 법, 그리고 공학, 건축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유럽의 주요 고속도로들은 대부분 로마인들이 닦아놓은 도로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문화를 언급을 할 때 종교 역시 중요하죠. 로마인들은 로마식 이름을 한 그리스 신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제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스 시대 때 신의 이름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로마인들은 라틴어로 바꿔서 동일한 신들을 섬겼죠. 로마인들의 다신전인 판테온, 그렇죠? 판테온. 이거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오른쪽 지금 사진이 보이고 있죠. 판테온에는 그들이 정복한 지역의 토착민들이 섬기는 제신들이 계속해서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신이죠. 여러 신들을 믿었고요. 또 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인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종교적인 축제들을 무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에서 처음에 축제들이 연극으로 전이되는 그런 과정과 유사한데요. 종교적 축제들이 무대화되었고요. 극장 문화를 탄생시킨 초석이 됩니다. 자, 나중에 언급을 한 번 더 하겠지만요. 서기 4세기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극장 예술은 이교도적이라는 이유로 배척을 받게 됩니다. 자, 로마 연극 그리고 로마의 극장 문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그리스와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오락 위주의 연극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보통 얘기하면 비극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그리스 3대 비극 작가들, 아이스킬로스부터 출발해서 소포클리스라든지 유리피데스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던지는 질문들은 철학적이고 심오합니다. 그렇죠? 고차원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로마 시대의 극장은 그런 고차원적인 비극은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았습니다. 희극이나 또 오늘날의 영화, 텔레비전, 록앤롤 시대 실황 무대 등에서 해당하는 대중 연희, 이걸 우리가 퍼블릭 엔터테인먼트라고 얘기하거나 퍼플러 엔터테인먼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유사 연극적인 행위 같은 것들, 관객들의 흥미를 돋굴 수 있는 그런 연희 같은 것이 훨씬 더 활발하게 선호되었습니다. 비극은 상당 많은 부분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죠. 자,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아텔란 파르스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을 로마가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의 텔레비전 시트콤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텔란 파르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죠. 아텔란 파르스는 파르스란 말, 영어로 얘기하면 파스죠. 소극입니다. 희극입니다. 여긴 전형적인 인물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봐서 특정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성격을 유형적으로 나누고 그 유형에 맞는 등장인물들이 등장해서 그 성격을 고스란히 유형적으로 공연하는 것, 전형적 인물을 사용했다는 점이죠. 여러 전형적 인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코라고 하는 인물은 허풍장입니다. 브라가시라고 하는 단어가 얘기하는 것처럼 허풍선이죠. 그렇죠? 아주 시끄럽게 와극자지절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허풍선이 같은 인물이 있고요. 파퍼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인물은 이제 나이든 어리석은 노인을 전형화한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마쿠스라고 하는 인물, 아주 대식가죠. 무엇인 다 먹어치우는 대식가형 바보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도서너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곱추입니다. 그렇죠? 아주 현명하고 또 상대방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그런 인물로 도서너스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유형적 인물들이 제시가 되고 있죠. 이것은요, 나중에 이탈리아의 코메디아 델라르트라고 하는 특정한 유형의 희극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사진을 볼까요? 여기서 캐릭터 중에 마크스라고 생각되는 캐릭터죠. 아까 마크스는 뭐였냐면, 그렇죠? 대식가형 바보. 대식가형 바보라고 우리가 유형화됐죠. 자, 그 인물을 지금 형상화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배가 좀 나왔나요? 그렇죠? 그리고 얼굴의 표정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로마 연극에 미친 영향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요, 얼핏 봐서도 그리스로부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축제, 종교 축제로부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얼핏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기억을 하겠죠? 에트루리라고 한 나라가 있었다는 거. 이태리죠? 이태리 반도죠? 이게 이태리 반도입니다. 이태리 반도의 윗부분, 에트루리아라고 지금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윗부분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여기에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요, 이 에트루리아부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에트루리아의 축제를 에트루스칸 종교 축제입니다. 이 종교 축제가 있었는데요. 로마 북방의 에트루리아인들이 선호했던 운동 경기, 연극 예술 등을 위시해서 에트루리아의 수많은 축제들을 로마 고유의 문명으로 흡수했다. 축제들을 흡수해버렸다. 로마의 비평가 호라티우스는 로마 희극은 에트루리아인들이 다산과 결혼의식 등에 가미한 희극적 즉흥극에서 발전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축제 또 특히 희극들은 즉흥극이죠. 다산 결혼의식에 관련된 즉흥극에서 발전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래한 최초의 배우는 역시 에트루리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더 보면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르디니아죠, 섬. 지금 이탈리아 반도 남부 쪽에 조금 점선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쳐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요. Area of Greek Settlement라고 그래가지고, 기원전 약 500년경에 이탈리아에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의 정착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는요, 그 지중해 상당히 많은 나라의 식민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의 남부도 역시 그리스가 식민화해가지고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을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와서
공연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 사람들이었고요. 이런 그리스 사람들의 특히 마임, 소국 같은 것은 이탈리아 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맨 아랫줄 마임과 소국은 로마 연극에 영향을 끼친 두 가지 대중 연희로서 모두 로마의 남부 지역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부 지역은 그리스인 정착지, 그리고 그리스 그 극단이죠. 떠돌이 극단, 마임과 소국을 했던 그런 극단들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 연극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흡수가 됐죠. 자, 지금 마임 얘기를 했고 아텔란 파르스 소국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마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죠. 마임은요, 그리스 연극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면 헬레니즘 시대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보면 헬레니즘 시대 때 마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아주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좀 꺼려하는 그런 것들을 공연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탈리아 반도 남부에서 발생한 마임 공연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로 공연하고 음란하고 상스럽고 즉흥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마임은요, 그 위대한 비극, 희극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아 보였지만 그리스에서는요, 로마의 마임은요, 제국 시기 동안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연극 형식들을 무대에서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마임 배우들 모습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이 마임은요,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의 예술로 이제 편입이 됐죠. 가장 대중적이면서, 그렇죠? 악명 높습니다. 아까 악명 높다는 것은, 그렇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그리고 아주 프로보커티브, 그러니까 도발하는 듯한 그런 어떤 연극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여성 공연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면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 때 그랬고 그리스 시대 때 그랬고 모든 그리스의 공연자들은 기본적으로 가면을 착용을 했죠. 코러스도 가면을 착용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가면을 착용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있었다면 바로 마임 공연자였죠. 그래서 얼굴의 표정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얼굴 표정 보죠? 노출이 되어 있죠, 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루는 주제도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현실적인 삶을 다뤘습니다. 자, 여기서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마임 그러니까 현대의 마임과 비슷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현대의 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하얗게 칠한 거리 광대 무언극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마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언극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 시대 때 마임, 그리고 로마로 넘어온 마임들은 모두 다 대사가 있는 그런 공연이었죠. 이거는 참고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연극적 형식이 있었죠. 그것이 아텔란 파르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런 로마의 극장 예술의 기원이 된 또 하나로 우리가 뺄 수 없는 것은 아텔란 파르스로 알려진 로마 남방의 소국이다. 마임처럼 아텔란 파르스도 그리스 마임 집단이 남부 이탈리아를 순회 공연할 때 소개돼서 이탈리아식으로 토착화되었다. 아텔란 파르스는 주로 과장된 가정 문제들을 다룬 즉흥 코미디로 경우에 따라서 역사적 인물이나 신화를 우스꽝스럽게 각색해서 공연했다. 자, 사진을 볼까요? 벽화에 그려져 있는 장면인데요. 아텔란 파르스의 장면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가면을 착용을 했습니다. 파르스는 착용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마임이 이제 착용하지 않는 경우고요. 이제 이 배우가 쓴 이 가면은 노예를 나타내는 그런 가면입니다. 본인이 노예라는 걸 금방 관객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두 여인의 모습이 지금 공연하고 있는 상황이죠.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초창기에는 순회 마임 집단에 의해서 공연되다가 기원전 1세기경부터 로마 시대 극작가들이 이들의 공연을 위해서 직접 작품을 써서 제공하면서 하나의 문학으로 자리매김되었죠. 처음에는 대단한 대본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즉흥극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1세기경부터, 기원전 1세기경부터 극작가들이 워낙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작품을 써가지고 제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르스는요, 정형화된 의상을 입고 등장하는 고정 배역이, 그렇죠? 캐릭터도 유형적 캐릭터고요. 인물도, 또 배역도, 배우의 배역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에서 본 도세누스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유형적 인물이죠. 이것을 맡는 배우는 내내 도세누스 역만 맡는다는 거죠. 그렇게 반복해서 출연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개 탐욕스러운 사람과 욕심꾸러기 수전노 등 저급한 본성에 지배받는 로마 시대의 촌사람을 풍자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이런 부류의 유머는 주로 시골 촌놈들을 골려먹는 현대 희극에서도 볼 수가 있다. 자, 지금 이제 아텔란 파르스 얘기도 했고요. 마임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의 극장 예술, 어떤 방식으로 로마 연극에 영향을 미쳤는지,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두 가지 장르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의 극장 예술입니다. 기원전 250년부터 150년까지 로마 문명은 그리스 문화와 매우 밀접한 접촉을 했습니다. 조각, 건축, 예술, 그리고 거의 모든 문화 전반에 걸쳐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고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모든 것을 빌려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작가들이 특별히 친화감을 갖고 좋아했던 분야는 그리스의 신희극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겠죠? 그리스 고전 시대 때의 희극을 우리가 구희극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굉장히 정치적 풍자가 주가 되는 희극이었습니다. 그것이 헬레니즘 시대로 돌아가면서 메난다라고 하는 아마 메난드로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 극작가 아마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극작가가 쓴 희극이 신희극이고요. 신희극의 특징은 정치적 성격이 상당히 많은 탈색되고 가정 문제에 치중한 애정 문제에 치중한 보다 현대인들의 멜로드라마라든지 이런 거와 가까운 그 초석이 되는 그런 드라마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그리스의 신희극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로마인들은요, 극장 예술의 새로운 방식을 창안해내진 않았지만 그리스와 에트루리아 그리고 아텔란 파르스 등으로부터 극장 예술의 실제를 차용해서 나름대로 목적에 맞게 토착화된 형태로 발전시켰다. 그래서요, 로마 시대 때 연극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요, 극장 예술을 자기나식으로, 그러니까 그리스 때 때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그냥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식으로 토착화해서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극장 예술을 대중 연희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 때는 극장 예술은 대중 연희와는 나누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 때는 대중연이라고 하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요, 이 둘 간의 경계가 상당히 많은 부분 희석되고 아주 엄격한 정극의 형태일 땐 극장 예술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대중연희의 어떤 그 장르들과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축제 얘기를 아까 했었죠. 로마는 축제로부터 역시 연극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축제가
루디 로마니라고 하는 축제인데요. 극장과 연계된 로마 최초의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제 속에서 극이 공연되기 시작한 그런 최초의 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루디 로마니에는요, 거의 축제가 끝날 때쯤 그리스 극이 공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에트루리아 출신 로마 지배자였던 타르퀸 왕이죠. 여기에서 창설돼서 이런 대중 연희를 종교의식과 연계시킨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에 해당하는 것은 로마의 주피터죠. 그래서 로마의 주피터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 바로 이제 루디 로만입니다. 루디 로만의 기원은 기원전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로 그 축제에서 그 드라마를 포함시키기 시작한 것은 훨씬 더 후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240년 경으로 좀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축제 속에서 그리스의 드라마 같은 것을 포함시키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그 종교적인 축제의 연극이 이제 점점 수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묘기, 줄타기 등의 활동이 대중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자, 이제 연극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축제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중적인 연희 형태의 행위들이 연극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 루디라고 하는 축제에서 공연되는 연극이 단 한 편 있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공연되는 연극의 수가 증가되었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온갖 종류의 축제들의 연극이 수용되기 시작하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화정과 왕정기에 이르러서는 축제 기간도 길어지고 또 그에 따른 각종 행사와 극장 예술이 번성하게 됩니다. 자, 서기 250년 이후에는요, 이제 극장 공연이 무려 1년에 100일이 넘게 무대에서 공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인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공연될 뿐만 아니라 연중무휴로 극장 예술을 즐기게 된 거죠. 로마 시대의 관객들의 기호에 영합하고자 대규모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은요, 정복지에서 들어온 부와 노예들로 인해서 호강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그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자, 로마 연극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 로마 언어였던 라틴어로 처음으로 작품을 쓴 루비우스 앤드로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극장 예술이 팽창하고 로마의 극장이 번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로마 극작가의 작품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플라우투스와 테렌티우스의 희극이죠. 코미디와 세네카의 비극 몇 편이 전해질 뿐 이들 이전의 극작가에 대해서는 파편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로마 희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 신희극에 남다른 친밀감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 희극을 번역하거나 각색한 로마의 희극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것은 뭐라고 불렀냐면요, 파블라 팔리에타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단지 로마의 독창적인 희극이 아니라요, 그리스 희극을 번역해서 온 것을 약간 바꿔서 공연하는 것을 이제 파블라 팔리에타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그리스 의상을 입고 하는 연극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의 신희극 형식을 차용해서 로마 자신만의 고유한 형식으로 완성을 했죠. 현존하는 로마 희극들은요, 모두 신희극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물들은 대체로 그리스 아테네 중산층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처한 유형적 인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테렌티우스 희극 작가입니다. 로마의 테렌티우스의 안드리아라고 하는 작품을 공연하는 4명의 희극 배우들을 지금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 중앙에 보이는 이 인물은요,
이제 수염도 좀 나고 나이가 좀 있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시모, 이름이 시모고요. 그리고 바로 아버지와 논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이 여기 있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 팜필로스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서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중매 결혼 일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캐릭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캐릭터입니다. 옆에서 아들의 귀에 대고서 막 뭐라고 속삭이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바로 이 모사꾼이죠. 아들의 모사꾼. 이 모사꾼 다보스가 이제 아들한테 충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사실상 바로 이 로마의 희극의 전형적인 패턴이 드러나 있죠. 결혼을 주제로 하고 또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그 하인들이 나타나서 또 그 갈등을 부추기거나 또 다른 계략을 쓰거나 이런 종류의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희극 작가들이 그리스 작가 작품들을 무조건 따라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몇 부분을 토착화하거나 개작했다고 했는데요. 세 개 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극작가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코러스의 중요도가 점점 약화됐다고 그랬죠. 비극의 경우도 그랬고 희극도 그랬습니다. 헬레니즘 시기에 드러나게 되면 코러스는 그냥 단순히 막과 이런 것을 구분하는 그런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희극 작가들은 아예 코러스를 없앴습니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사에 음악을 첨부했습니다. 곳곳에. 이거는요, 음악과 축제를 사랑했던 그러한 에트루리아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사건을 복잡하게 이끌고 오해와 오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엿듣기 장면을 강조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보면요, 관객들의 어떤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렇죠, 플롯을 복잡하게 만들고, 또 등장인물들의 갈등을 여러 갈래로 재미있게 만들고, 뭐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죠. 특히 엿듣기 장면 같은 것은요. 그래서 로마 희극은 서양 모든 시트콤의 직접적인 선조가 됩니다. 1930년대에 미국 그 할리우드를 풍미했던 스크루볼 코미디와 브로드웨이 코미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통 시츄에이션 코미디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에서 보이는 이런 패턴은 다 로마식 희극의 유형에 따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희극 작가 크게 두 사람을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플라우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희극 작가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요. 3세기 기원전 3세기 말부터 2세기 초까지 활동했고 45편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요, 도시풍에 세련된 위트를 구사했고요, 소국, 코미디, 파르스적인 상황을 전개시키는데 능수능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일화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이 쓴 작품의 어떤 구조는요, 타이트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롯의 구조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이 사람한테 더 중요했던 것은 웃긴 행동, 모습, 익살스러운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극적 환영을 깨고 관객에게 직접 하는 대사를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 삽입을 했습니다. 자, 이 플라우투스는요, 로마 라틴어 구어체를 사용을 했고, 또 향토색 짙은 욕지거리, 노래와 춤, 이탈리아 토속 파르스 등을 취해서 그리스 신희극에서 따온 플롯과 등장인물들에 접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형식은 그리스 신희극 플롯과 등장인물, 유형적 등장인물 같은 것을 고스란히 갖고 와서요, 내용은 어디다가 채웠느냐? 바로 라틴어 구어체, 향토색 짙은 욕지거리, 이탈리아에서 나올 수 있는 이탈리아만의 토속 파르스 같은 것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적인 요소와 로마적인 요소를 서로 결합시켰습니다. 자, 특징 몇 가지 더 살펴볼까요? 코러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법률에 대한 풍자나 젊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사랑과 로맨스의 실현 같은 것을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 공연적으로 보게 되면요, 플라우투스 연극은 대사의 상당 부분이 노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뮤지컬 코미디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나 벤 존슨, 몰리에르, 르네상스 시기나 17세기 프랑스 작가들이죠. 를 비롯해서 르네상스 시기부터 오늘날 이르는 많은 극작가들의 견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 작품이 메네크미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메네크미는 두 쌍의 쌍둥이가 등장해서 혼선을 빚어 웃음을 자아내는 연극으로 전형적인 대표작입니다. 그러니까 혼선을 빚는 거죠. 그렇죠? 시라큐스에서 온 메네크무스의 쌍둥이 형을 메네크무스로 오인한 부인과 정부 모두로부터 정부는 미스트리스를 얘기하는 거죠. 온갖 오해가 빚어지며 복잡하게 얽혀 혼돈의 극치를 이루다가 마침내 결말에 이르러서는 오해가 풀린다는, 희극적으로 끝난다는 내용이죠. 자, 이후 메네크미는요, 셰익스피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르네상스 희극에 또 현대 희극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의 실수 연발 Comedy of Errors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1938년 뮤지컬 시라큐스에서 온 소년들 같은 것으로 각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네크미의 공연 장면이죠. 자, 이제 테렌티우스. 이 사람은요, 테렌스라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테렌티우스와 테렌스가. 이 사람은 카르타고, 우리가 잠깐 언급을 아까 했었죠? 그렇죠? 카르타고는 이제 북아프리카 지금의 모로코 지역입니다. 로마와 전쟁을 했고요. 카르타고 출신이고요. 노예 신분으로 로마로 건너왔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아페르라고 하는 이름이 중간에 있죠. 맨 끝에 있습니다. 푸블러스 테렌티우스 아페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 아페르라고 하는 그 용어는요, 아프리카 태생임을 지적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연극 사상 최초의 흑인 극작가가 되는 셈이죠. 세련된 라틴어와 상류층의 절묘한 유머 감각을 구사했습니다. 작품 속에서요. 자, 플라우투스와 양대 산맥을 이뤘는데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서로 비교가 불가피합니다. 플라우투스 작품보다 훨씬 문학적이었고 덜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 문학적이었고 덜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 또 극행위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프롤로그를 갖고 있었는데, 보통요 프롤로그 속에서 앞으로 진행될 극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통 프롤로그가 극행위 그리고 사건과 연관을 맺게 마련인데, 이거는 극과 전혀 상관없는 독립적인 프롤로그를 썼습니다. 그런 프롤로그에서 서론이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극 이론의 문제를 논하거나 또 관객이 공손하게 행동하도록 격려하고 비평가의 공격으로부터 극작가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프롤로그였습니다. 그러니까 극 자체의 내용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프롤로그를 독립적으로 사용한 작가다라는 측면. 자, 이게 이제 테렌티우스의 얼굴입니다. 초상화죠. 특징 살펴볼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라우투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플라우투스는 플롯에 그렇게 커다랗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런데 테렌티우스는 이야기를 굉장히 정교하게 구축합니다. 플라우투스의 희극이 사파적이다, 에피소드적이다. 사건과 사건의 인과적 관계 같은 것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이 테렌티우스는 인과관계를 따르며 신중하게 플롯을 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잘한 게 있습니다. 이중 플롯인데요. 이중 플롯은 무엇이냐면요, 두 인물을 비슷한 로맨스 상황에 넣고
각자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보통 유사한 상황에서 달리 반응을 하겠죠. 그럼으로써 그 두 인물에 대한 관객의 평가를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 플롯을 상당히 능숙하게 다룬 작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성격, 미묘한 표현, 우아한 언어가 강조되었습니다. 자, 오른쪽 볼까요? 테렌티우스 희극에는요, 굉장히 많은 고정 배역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파라사이트라고 해서 기생충 같은 인간의 유형을 드러내는 인물이고요. 오른쪽은 군인입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은 군인의 모습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정 배역들은요, 우리가 거의 매 공연 같은 유형의 옷을 입고 나와서 딱 보기만 해도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어떤 유형의 캐릭터인지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 추측을 미리 가능하게 해주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테렌티우스 연기의 특징 살펴보면 두 편의 그리스극에서 뽑아냅니다. 플롯을. 그리고 한 편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그 당시도 그랬겠지만 표절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 희극들을 표절했다는 비난의 측면에서 표절을 사실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언제라도 효과적인 극을 쓰기 위해서는 표절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연극이 특히 희극이 로마 희극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하나 일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테렌티우스의 현존한 6작품 중 하나가 이제 포르미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은요, 사촌간인 안티포와 페드리아가 자신들의 사랑에 대한 양가 부친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시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완고한 부모와 또 사랑에 빠진 그 자식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자식들 젊은이들 도와주는 그런 주변의 인물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는 공통적인 플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젊은이는요, 내숭스러운 식객인 포르미오와 극적인 우연의 도움으로 결국 사랑을 이루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요 캐릭터가요, 포르미오라는 캐릭터입니다. 이제 파라시티어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제 파라사이트죠. 기생충 같은 인물, 기생충 같은 식객, 이렇게 이제 유형화된 인물입니다. 자, 플롯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과 전형적인 인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플라우투스의 메네크미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나 이 포르미오는요, 훨씬 덜 파르스적이고 야단 법석도 자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머는요, 언어. 그러니까 플라우투스는 행위, 그렇죠? 신체적인 어떤 우스꽝스러운 제스처, 이런 것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것은 플라우투스의 희극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포르미오에서 보여주는 것은 훨씬 더 언어적인 희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다툼이 많은 관계로 테렌티우스의 작품은 플라우투스 작품보다 덜 연극적이다. 그렇죠? 이때 연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행동, 제스처를 수반하는 것을 연극적이라고 본다면 플라우투스가 훨씬 더 연극적이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플라우투스의 대화의 부분이 노래로 처리되는 반면 테렌티우스의 대화는 말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플라우투스 희극을 현대 뮤지컬의 손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테렌스 사후의 희극이 쇠퇴하게 됩니다. 테렌티우스의 작품들은요, 중세 수녀원이나 수도원,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대학에서 문학 작품의 모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텍스트였기 때문에 그렇죠.
플라우투스 작품이 오늘날 때때로 공연되고 있는 반면 테렌티우스 작품은 거의 공연되지 않습니다. 많이 읽혀지고요. 또 이제 문학작품의 모델로 연구되어지지만 무대에서 공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테렌티우스가 사망한 후에 희극의 질이 하락이 됩니다. 로마에서는 희극이 항상 비극보다 인기가 있었지만 그 인기는 테렌티우스 즉 같은 말이에요. 테렌티우스 사후 50년 안에 쇠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석저 건물이 세워지는 무렵 기원전 55년경인데요. 로마 비극과 희극의 전성기가 끝나고 이제는 유사 연극적인 오락물, 그러니까 이게 퍼블릭 엔터테인먼트, 대중연희 이런 오락물이 대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요, 좀 이따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로마 비극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의 그 비극 작가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자료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의 비극은요, 헬레니즘 시대 때 비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헬레니즘 시대 때, 우리가 이제 후기 그리스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헬레니즘 시대 때 그리스 시대의 팽창시기라고 연장선상에서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요, 헬레니즘 시대부터 사실상 희극, 특히 신희극이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고 했죠. 그리고 비극은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조금 그 경향이 더 심화됩니다. 로마인들은요, 아까 좋은 얘기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렇죠?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반면에 철학과 신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비극이 강조한 철학과 신학에는 깊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서의 그 비극은 말 그대로 굉장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비극을 언급을 할 때 우리가 재미있는 용어를 하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재극, 클로짓 드라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실 그 기원전 1세기 이후에 쓰여져 있는 비극들은요, 이제는 관객들의 앞에서 공연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비극들이요. 왜냐하면 공연되기 위해서는 관객들의 호응이 필요했고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종류로 사실 공연되기보다는 일으켜졌다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재극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어로 클로짓 드라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극을 사실 소비할 때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는 것을 가장 원칙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클로짓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요, 서재에서, 방에서 혼자 읽는 드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이 소비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세네카라고 하는 아주 그 출중한 비극 작가가 등장을 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비극은 굉장히 인기가 없어서 비극은 공연되기보다는 일으켜지는 방식으로 소비가 됐다. 그런 것을 서재극이라고 하죠. 로마 사회가 비극보다는 훨씬 눈요깃거리가 풍부한 대중 여흥에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의 비극 작가 중 주목할 만한 사람은 세네카.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이 쓴 이제 그걸 파블라 크레피라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 주제를 다룬 라틴 비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주제를 다룬 로마의 비극이죠. 오직 9개 작품만이 온전하게 살아남았는데 모두 세네카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희극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헬레니즘 시대 때 그리스의 신희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시대 때 비극의 영향을 받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리스의 주제를 라틴어로 쓴 그런 비극을 파블라 크레피라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세네카의 작품이죠. 세네카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세네카는요, 작가이자 철학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고요. 사실 그 악명 높은 폭군, 네로 황제, 칼리굴라 황제도 굉장히 폭군이었지만요,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주요 섭정관 중에 일원이 돼서 정부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서기 62년에는요, 권자의 핵심에서 밀려나서 황제의 어명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세네카의 지금 주요 작품들이 지금 나와 있죠. 모두 다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작품과 굉장히, 그리스 시대 때 비극 작품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이름으로 나와 있는 작품들이 많죠.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네카가 그리스 비극들을 상당히 따라서 작품 활동을 했고요. 또 그리스 시대 때의 어떤 그 역사라든지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물론 세네카식으로 바꾸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한 이름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트로이의 여인들, 메디아, 오이디푸스 있죠? 소포클리스의 오이디푸스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드라라고 되어 있는데 페드라라고 읽는 사람도 많습니다. 파이드라 혹은 페드라 등 현존하는 작품 9편은 모두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이드라의 내용이죠. 아테네 테세우스 왕의 아내인 파이드라와 그녀의 의붓 아들 히폴리투스에 대한 강렬한 욕망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유리피데스의 작품 중에 하나가 히폴리투스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신화 내용을 먼저 작품으로 썼었죠. 그리고 지금 세네카가 동일한 신화를 가지고 파이드라라고 하는 작품을 썼고요. 그리고 17세기 프랑스에 가게 되면요, 라신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비극 작가가 역시 페드라라고 하는 작품으로 동일한 그리스 신화를 보다 다른 방식으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페드라의 한 장면이죠. 사실상 그 하나의 경고입니다. 그렇죠? 경고. 사회에서 용인하지 못하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불러일으킨 비극, 거기에 대한 경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이 작품이 많은 극작가들의 관심과 인기를 끈 이유는 바로 이 캐릭터의 아주 생생한 캐릭터의 이야기, 캐릭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드라고요. 또 하나가 이제 히폴리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과거의 극작가들뿐만 아니라 현대 극작가들의 어떤 그 창작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네카의 비극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세네카가 사용한 코러스는요, 자, 코러스가 점점 그리스 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헬레니즘 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코러스의 역할이 축소를 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세네카에 있어서 코러스는요, 존재하긴 하지만 연기에는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극작가들과는 달리 세네카는 폭력 장면을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네카라고 하는 극작가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꼭 염두에 둘 사항이 바로 폭력 장면입니다. 상당히 많은 폭력 장면들이 극 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관객들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거죠. 그리스 비극에서는 무대 밖에서 살인, 칼싸움, 자살 등 끔찍한 사건들이 무대 밖에서 연출되지만 세네카는 그것을 무대 위에서 연출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시대 때 무대 장치 중에 하나가 에키클레마라고 하는 장치를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그 수레죠. 바퀴가 달린 수레죠. 그렇죠? 이 수레가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관객이라면 말이에요. 관객석이라면, 이렇게 관객석이 있다면 무대 위에서 이런 비극적 폭력 상황이 전개되는 걸 막았기 때문에 그 시대 때는 이미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이 수레, 바퀴 달린 수레 실어가지고 잠깐 무대 위에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과를 잠깐 보여주는 거죠. 죽는 장면, 폭력이 행사되는 장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금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그리스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세네카는 폭력 장면을 무대 위에서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연출을 했습니다. 또 하나, 세네카의 등장인물들은요, 비극적 결함. 자, 이것도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었죠. 트래직 플로어라고 얘기를 했고,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비극적 결함 대신에 세네카의 등장인물들이 비극을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과도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든 간에 몰락을 가져오는 단 하나의 지배적인 욕망, 이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포클리스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 그리스 유명한 비극 작가들이 캐릭터에서 보여주는 비극적 결함은 존재하지 않고요. 극단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그런 감정 때문에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등장인물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네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감정. 그리고 이런 과도한 감정이 무대 위에서 표출되는 것. 폭력 장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또 하나는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멜로드라마적인 특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웅변적인 장문에 굉장히 긴 독백이 삽입되어 있고요. 독백이 굉장히 웅변적이고 깁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입에서는 도덕적인 격언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극적 행위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특정한 캐릭터가, 인물이 갑작스럽게 긴 웅변을 하는 것도 세네카 비극의 특징이고요. 또 이런 등장인물들의 입에서는 도덕적인 그런 어떤 충고 같은 것, 인식 같은 것이 길게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역시 세네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네카의 비극은요, 셰익스피어 등 르네상스 시대 작가들에게 알려준 최초의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사실. 그래서 세네카 비극의 영향, 세네카 비극의 특징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특징 같은 고스란히 르네상스 시대 때 비극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알까요? 세네카가 보통 오막 구조를 사용했는데요. 그렇죠? 오막 구조도 르네상스 영국 드라마의 전형적인 형태가 됐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초자연적인 존재들, 유령이나 마녀들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들 등장하는 것도 그렇고, 무대 위에서 폭력 장면이 보여지는 것들, 행해지는 것들, 그리고 독백과 방백 사용들, 이런 것들은 세네카 비극의 특징이지만 고스란히 셰익스피어 등 르네상스 시대 작가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햄릿이죠. 셰익스피어의 햄릿은요, 세네카의 유혈 복수 비극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햄릿 첫 장면이 햄릿에게 나타난 햄릿 아버지 부왕이죠. 부왕의 유령 장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햄릿 작품의 주제는요, 결국은 복수 비극이고요. 복수가 낳은, 또 복수의 지연이 낳은 유혈 사태 같은 걸 다룬다는 점에서 볼 때도 역시 세네카의 영향을 상당히 많은 부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깐 시대적으로 잠깐 살펴볼까요? 이 표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들어서 그리스 드라마가 이제 공연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뒤틀람부에서 시작돼가지고 서서히 연극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비극 작가들이 산출되게 됩니다. 아이스킬루스, 소포클리스, 유리피데스가 바로 이제 기원전 5세기 그리고 4세기 걸쳐서 나오게 되죠. 희극 작가도 우리가 얘기하는 구희극의 유명한 아리스토파네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면서요, 비극은 상당히 부분 좀 침체됐다고 얘기를 드렸죠. 별로 없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희극이 이제 등장하는 게 메난더 등장을 하게 되죠. 메난드로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신희극이죠. 이 시대 때 신희극.
신희극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갈까요? 로마 시대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영향을 받았죠. 아틀란 파르스도 그렇고 또 마임도 영향을 받았고 종교 축제에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극장 예술에 있어서는 바로 이 희극, 메난더 신익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플라우투스라고 하는 극작가가 등장하게 되고 이에 이어서 테렌스 혹은 테렌티우스라고 하는 작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기원 후죠. 서기, 그렇죠? 기원전에서 서기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세네카의 비극, 로만 트레지디라고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은요, 모두 다 플라티우스와 테렌스는 그리스의 신희극의 영향을 받았고, 테렌스는요, 얘기한 것처럼, 세네카는요, 위에 나오는 그리스 유명한 비극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로마 연극 중에서 이제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연극 비평가였거든요. 그리스 시대 때는 여러분 아시겠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와 연극 비평가가 있었다면 로마 시대 때는 호라티우스가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극 비평가하고 당대 최고의 서정 시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불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 호라티우스는 시론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 Art of Poetry가 되겠죠. 이거는 현존하는 유일한 라틴어로 된 극 비평 저서인데요. 희극을 쓰고자 한 사람들을 겨냥한 실용적인 지침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요, 좀 철학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저서였다면 이 호라티우스는 실용적인 지침서를 썼죠.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먼저, 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보다 사실은 르네상스 학자와 작가들에게 먼저 발견되고 알려진 것은 바로 이 호라티우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르네상스 극 이론과 연극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보다 먼저 호라티우스의 시론이 발견이 돼서 르네상스 시대 때 이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자, 몇 가지 이 사람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극과 비극은 절대로 혼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희극은 희극이고 비극은 비극이죠. 완전히 서로 다른 정서가 혼합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극은 5개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며 3명 이상의 등장인물들이 한꺼번에 무대 위에서 등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소포클리스라는 작가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3명의 배우 법칙이라고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때도 이제 무대 위에 한 번에 3명 이상이 등장하는 것은 금지됐다라고 주장을 했고, 희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비극은 그리스 시대 때도 지켜졌다고 3명 배우의 법칙이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호라티우스도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또 플롯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들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때 신들의 사용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기계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들이 많이 전개돼가지고 막판에 도저히 정리할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마침내 신이 내려와서 모든 걸 해결한다는 식. 약간은 이제 의미가 확대돼가지고요,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호라티우스는요, 그런 식으로 툭하면 신의 존재로서 이야기를 종결짓는 그런 것을 금지했습니다. 자, 행위의 일치 수단으로서요, 시간과 장소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는요, 24시간 내에 가능한 한 진행이 돼야 되고, 장소도 하루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장소여야 된다.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아테네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든지 트로이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러스는 극적 행위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며, 자, 도덕적인 목소리로 조언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코러스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렇게 엄격히 규정을 했습니다. 자, 호라티우스 비평 중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 중요한 것은요, 드라마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감동과 쾌락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관객들에게 교훈도 줘야 되지만 재미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검토해 볼 게 바로 데코럼, 품격. 다른 말로 적합성, 그렇죠? 적합성 이런 걸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도 합니다. 데코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등장인물들의 언행, 이 나이와 성별, 사회적 지위, 정서적 상태에 상응하는 전통적인 생각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노인들이 등장해서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그런 문체와 그런 어투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데코럼에 맞지 않는 거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노예와 같은 사람과 같이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그것도 역시 그 당시의 전통적인 생각에 부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데코럼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라티우스는요, 데코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들이 극단적인 정서를 피하고 진실되도록 노력하기를 염원했으며, 지나치게 끔찍한 장면이나 황당무계한 장면은 무대 밖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라티우스의 입장에서는요, 세네타의 비극이 그렇게 썩 달가울 수밖에 없는 그런 달갑지 않은 그런 이유가 되겠죠. 자, 로마 시대의 연극 제작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축제들은요, 극단을 고용한 지방 정부가 관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 도미누스라고 하는 극단의 우두머리는요, 대개의 경우 최고참 배우가 맡았는데, 재정을 담당해서 극작가로부터 작품을 구매하고 음악가들의 고용과 의상 일체를 구매했습니다. 각 축제마다 다수의 극단들이 고용되기 때문에 인기 공연자들은 돈 많은 관객들이 시상하는 보상금을 놓고 비공식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무대 연극에 고용되는 극단은요, 최소한 6명의 남성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로마의 연극계에서 소위 스타급 배우들은 대중들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또 재정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부의 아주 조그마한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배우들 대부분은 노예 신분이거나 하류층이었으며 재정적으로도 매우 궁핍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배우들입니다. 배우들이 지금 마스크가 있고, 그렇죠? 잠깐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6명이 한 극단을 최소 6명이죠. 구성이 돼서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비평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명 법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로마인들은 그리스 배우 3명의 법칙을 무시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배우들이 무대 위에 공연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로마의 연기는요, 세밀한 판토마임과 신체 동작 등 로마 극장의 규모에 걸맞는 행동과 유려한 발성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살펴본 것과 같이 플라우투스의 희극 중 3분의 2 정도는 노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발성, 그리고 노래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배우의 요소가 되겠죠. 로마인들은요, 한 가지 유형의 배역과 잘 가다듬은 정형화된 인물의 통달한 배우를 선호했습니다. 한 배우가요, 비극도 하고 희극도 하고, 또 희극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화된 인물들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 가지 유형 배역을 한 배우가 맡아서 오랫동안 잘 가다듬어서 하는 그런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얼굴 전체를 담는 린넨 가면을 사용했기 때문에 얼굴 표정 연기는 덜 중요했죠. 가면에 덧붙이는 가발이 포함돼서 머리 전체를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는 배우는 오직 마임 배우들 뿐이었다.
극장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은요, 그리스의 원형 극장을 개조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 55년까지는 전용 극장을, 기원전 55년까지는 전용 극장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밑에 나와 있죠. 로마 행정관들은요, 상설적인 영구 극장 건립에 반대 입장이었는데, 이유가 상설 극장들은 대중들의 도덕심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 때 남아있던 극장을 대충 손을 보거나 아니면은 임시적으로 임시 극장 같은 것을 계속 유지해 왔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임시 목적 건축물들이 이제 그리스 시대 때 지어진 거죠. 석조 전용 건축으로 이제 극장으로 건축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극장들도 상당한 규모를 갖추었습니다. 크게는 미식축구장만한 규모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리스 시대와 좀 차이가 명확히 나는 부분인데요. 언덕이 아닌 평지에 건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 시대 때 언덕에 건축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의 감시탑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높은데 앉아서 그걸 보는 순간, 어느 순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고 적이 침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시탑 역할을 하는 것도 이제 언덕에 극장이 지어진 이유였다고 하죠. 로마는 훨씬 더 안정적인 사회여서 그런지 몰라도 평지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자, 국가가 지원한 공연의 입장은 무료였고 모든 계급의 입장이 허용되었다. 국장 구조를 좀 볼까요? 그리스 극장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기본 단위가 이제 그대로 발견되는데요. 그리스에서 이제 보통 테아트론, 관객석에 해당하는 것은 카베아라고 불렸습니다. 자, 오른쪽 상에서 카베아는요,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카베아. 그렇죠? 여기서 본다면 자, 카베아가 이렇게 반원형으로 무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스케나는 그리스 대 때는 이름이 스케네였죠. 이름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스케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좀 차이가 나는 거는요. 그리스 시대 때는 이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이 서로 다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테아트론도 마찬가지고 오케스트라, 스케네도 떨어져 있는 건물 구조들이었습니다. 독립적이었다는 거죠, 서로. 그런데 로마는 이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한 몸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스케나는요, 무대 배경 건물, 여기가 되겠죠. 이 그림에서는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케나는 정교한 외관을 갖춘 여러 층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층이 이제 최소한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 때 연극을 봐서 또 극장이 이제 2층 구조로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자, 2층 심지어는 3층 훨씬 더 규모가 커졌습니다. 스케나가요. 자, 카베아는 그리스 테아트론보다 훨씬 더 크게 지어져서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 극장과 대조적으로 석조로 된 스케나와 카베아가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통합된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오케스트라는 원형 대신에 반원형의 형태로 반원형이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헬레니즘 시대의 극장을 보면서 오케스트라의 어떤 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혹은 오케스트라는 신작품의 경우에는 단상 무대에서 사용이 되었지만 그리스 고전을 보통 공연하는 경우에는 오케스트라가 여전히 이용되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 시대는요, 반원형으로 형태가 바뀐 것 이상으로 거의 무대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신 고위 관리들을 위한 특석이나 해전놀이, 나중에 해전놀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할 예정인데요. 커다란 물놀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놀이를 위해서 물을 채우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풀피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무대 배경 건물 앞에 풀피툼이라고 하는 단상 무대. 그렇죠? 우리가 이제 헬레니즘 시대 때 로게이온이라고 해서 2층 단상 무대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고 했습니다. 로마 시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풀피툼이라고 하는 단상 무대는 굉장히 규모가 컸기 때문에 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커 보이죠? 지금 규모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제 이건 오케스트라, 반응의 오케스트라가 존재하고 있고 이 위로, 그렇죠? 이 위로 무대 건물이 지금 보여지는 거죠. 스캐나죠. 자, 이 단상 무대가 규모가요, 높이가 1.5m 정도가 됐고요. 깊이와 길이, 이제 길이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고, 깊이는 이제 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규모는 30m에 6m. 근데 큰 거는요, 거의 100m에 육박합니다. 100m 길이에 12m의 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상 무대 풀피툼은 상당히 규모가 커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캐나 부분을 잠깐 더 언급을 할게요. 스캐나는 2층이나 이제 3층 높이로 지어져서 창고, 탈의실 용도로 쓰였고, 꼭대기에 무대 쪽으로 돌출된 지붕은 배우들과 기타 무대 구조물을 보호하는 기능. 여기서는 잠깐 안 보이겠지만 여기 이 윗부분에 약간 더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붕 형태를 취해서 여기서 공연하는, 그쵸? 이 단상 무대에서 나오죠. 풀피툼 단상 무대가 여기입니다. 단상 무대에서 공연하는 배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지붕이라는 거고요. 단상 무대 풀피툼의 양측면에 있는 날개들은, 그렇죠? 이 날개,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여기 안에 있겠죠. 이 부분은 스캐나와, 그렇죠? 스캐나와 이렇게 되어 있는 카베아를 하나로 이어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캐나의 정면 부분을 우리가 보통 스캐나 프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캐나 프론스, 정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무대의 기본 장치, 기본 배경 장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배경 건물은요, 로마 희극의 기본 배경으로는 거리를 사용했고, 비극의 장면에 필요한 배경으로는 궁궐을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다가 이제 장치를 해 놓는 거죠. 스캐나 프론스에게 무대 배경 장치로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리악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공부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스 시대 때에 무대 배경 변환 장치라고 해가지고 삼각 기둥이 돌아가면서 특정한 배경을 만들어냈죠. 그런 것이 이제 무대 배경 변환 장치로 사용되었다. 그리스와 동일한 그런 장치입니다. 자, 커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와 좀 다른 건데요. 커튼 중에서 이제 프론트 커튼, 앞 커튼이죠. 우리나라 이제 보통 극장에 가면 커튼이 이렇게 있으면 무대가 있고, 무대가 있죠. 그리고 관객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무대 앞으로 커튼이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로 커튼이 드리워지죠.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아래에서 위로 커튼이 올라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울레움, 무대 앞에 이제 커다란 이제 참호 같은 것을 파고 커다란 기둥을 묻어 놓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커튼과 연결시켜 놓아서 들어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아울레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커튼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스캐나의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제 아울레움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아울레움이라고 합니다. 스캐나 전체 부분을 다 가릴 수는 물론 없었죠. 그렇지만 배우들이 관객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잠시 가려준 역할을 수행할 정도는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극장 커튼과 비슷하게 사용된 것이 바로 아울레움이었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아울레움은 이제 잠깐 극장 커튼의 형식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 채색된 배경막, 아까 얘기한 이 배경막, 스캐나 프론스의 채색된 배경막이 있을 수 있죠. 여기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시파리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캐나 프론스에 들여져지는 거죠. 이렇게 막 같은 것이 들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 워낙 스캐나 프론스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시파리움을 가지고 이 구조물 자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커버해서 어떤 배경인지를 관객들에게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배경 전환을 위한 커튼, 시파리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극장 규모와 시설 살펴보겠습니다. 또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양이 설치됐죠. 그리고 객석 밑에 냉수로 같은 것을 설치하고 날개를 이용해서 부채질함으로써 일종의 에어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로마 극장들은요, 로마 제국이 쭉 사실 팽창함에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에 로마식 극장이 세워졌는데요. 프랑스, 리비아, 터키, 그리고 튀르키예죠. 이스라엘 등 유럽 도처에 유구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고 잔존하는 그런 로마식 극장들이 있습니다. 오랑주 고대 극장입니다. 프랑스 남부에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이제 프랑스 남부를 여행할 기회가 만약에 생긴다면 꼭 한번 가서 직접 방문해서 볼 가치가 있는 상당하죠.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보존 상태죠.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1, 2세기, 서기 1, 2세기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반원의 오케스트라와 이제 아까 얘기한 풀피툼이 굉장하죠. 풀피툼, 단상무대, 그리고 스캐나 프론스, 이게 스캐나 건물이고 엄청난 규모의 스캐나 프론스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관이 벽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 장식용으로 이제 건물 형태를 들어갔다 나왔다 만들 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벽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벽감으로 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그런 로마 시대 때 전형적인 극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랑주 고대 극장이죠. 자,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랑주 극장, 지금 우리가 봤던 것이 바로 극장입니다. 이것이 오랑주 극장이죠. 관객석이고, 여기에 이제 스캐나 프랑스 건물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무대 건물과 접해서 앞마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마당은 말 그대로 정원 역할을 하고요. 귀족들, 그렇죠? 귀족들이 이 안에다가 서로 토론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박물관으로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게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랑주 극장 특징 중에 하나가 무대 건물과 접해서 앞마당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극장이 언덕 중턱에 지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평지에 지어졌는데요. 이 오랑주는 언덕 중턱에 지어서 입구가 몇 개로 사실 몇 개 입구로 언덕을 이용할 수 있다. 극장 너머에 저기 경기장이 역시 또 보입니다. 이런 경기장에서는 그쵸? 마차 경기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로마 연극을 우리가 쭉 살펴봤죠? 희극 그리고 비극을 살펴봤습니다. 극장 구조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과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었고, 이런 유사 연극적인 오락물 같은 것, 상당히 로마 대중들이 즐겨와했던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극과 희극을 대체하는 새로운 유인물이 로마 시대 때는 유입이 됐습니다. 집필된 대본이나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연극 조직에 의해서 공연되는 연극에 비해서 이런 연극들은 일시적이거나 아주 기본적인 특성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에트루리아 문화와 그리스 문화, 마임과 아탈란 파르스 등에서 차용돼서 공연이 됐습니다. 어떤 식의 공연이었냐면요, 무용 같은 거, 판토마임. 이때 판토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무언극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의상을 입고 하는 쇼,
그리고 비인격적인 인물 같은 경우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인물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을, 유형적인 인물일 때 우리 얘기했습니다. 그런 인물들, 그렇죠? 그런 인물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추상화된 그런 인물들, 이런 연극적 요소들을 포함한 그런 오락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는요, 중세시대 때는 조직된 연극이 사라지게 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요. 그때 이제 저글링, 공중제비, 무용, 마임 등을 공연해온 유랑극단들이 관객들 앞에서 계속 공연하면서 연극성의 맥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로마 시대 때 인기를 얻었다는 거죠. 오른쪽 그림 보게 되면요, 투닉을 착용하고 공연하는 판토마임 배우들입니다. 판토마임 굳이 우리가 공연하게 된다면 무언극이 되겠고요. 무언극이기 때문에 입이 막힌 가면을 사용했습니다. 잘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이제 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무언극 혹은 발레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임과 달리 판토마임은요, 상당히 조용하고 섬세한 표현의 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로마 시대 때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훨씬 더 인기가 있었던 대중연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차경주, 검투시합, 동물싸움, 모의해상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폭력과 죽음이 벌어졌고요. 관객들은 이것을 즐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대중연희들은 현재 서커스와 흡사하고 사회의 모든 계층들이 두루 애호를 받았으며 즐기는 데 특별한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신분들이 필요하지 않았죠. 경주마차 경기, 그렇죠? 오래된 필름이긴 하겠지만 배너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경주마차 경기가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부터 6세기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 이외에도 공마단 연기, 기계체조, 다양한 맨손 전투 같은 것이 있었고, 실제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검투사 경기는 기원전 2세기 말엽에 공식 축제의 프로그램으로 편입되었다. 자, 이게 이제 해전놀이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죠.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최됐죠. 나우마키아라고 하는 건데요. 호수나 저수지, 원형 경기장에 물을 채우고 행해졌습니다. 상당히 커다란 규모로 이루어졌죠. 이제 커다란 원형 경기장에 이제 물 채우고 배를 띄우는 거죠. 그렇죠? 2,000명의 해군과 도전는 사람 6,000명을 동원했다고 하며, 또 가장 거창한 나우마키아는 서기 52년 수도관 완성을 기념해서 로마 동쪽 푸치네 호수에서 열린 것이었는데 19,000명이 바로 여기에 동원되었고 다수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서커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공연장이죠. 스포츠와 기타 볼거리 전용으로 건축한 거대한 건물입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경주 마차용으로 건축됐죠. 이 서커스 막시무스는 꾸준히 증축되어서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발전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차 경기를 하는 그런 거대한 경기장입니다. 자, 콜로세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로마의 원형 극장은요, 서기 80년에 세워져서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검투 경기는 로마 초기 왕정 시기에 종주국이었던 에트루리아에서 전파된 것으로 유명인의 장례 의식으로 거행된 검투 경기가 로마에 와서 스포츠화 되었습니다. 콜로세움 바닥 밑에 파놓은 땅굴은 아마도 맹수의 밥으로 희생됐던 기독교인들의 대기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로마 관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사자에 뜯어먹히는 장면이 하나의 볼거리로 잔인하지만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자, 로마의 쇠퇴 볼까요? 서기 4세기에 접어들면서 로마 제국의 몰락 기미가 완연합니다. 330년에 컨스탄티누스 황제는 동방의 컨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정했고, 서방의 로마를 수도로 정해서 모든 권력의 중심은 이제 서방에서 동방의 컨스탄티노플로 이전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죠. 컨스탄티누스 황제의 조각입니다. 기원전 476년에 게르만, 야만족이라고 불렸는데요. 게르만 통치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의 황제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몰락이 시작됐는데요. 로마 권력층의 균열과 북방 야만족의 침입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자, 로마 문명이 분열되었습니다. 이렇게 북방에서 밀려 들어오는 침입자들은 로마 제국의 도시들을 점거하고, 그리고 한동안 로마의 문화 중심지로 남아있는 곳은 다 없어지는,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문명의 분열을 재촉했죠. 로마 연극의 쇠퇴로 이어졌습니다. 로마 연극의 쇠퇴는요, 서로마 제국의 몰락과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몰락이 극장 문화 쇠퇴의 유일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건 사실이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테렌티우스, 로마의 희극 작가죠. 유명한 희극 작가인데 그 테렌티우스의 장모라고 하는 작품, 첫 번째 두 공연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첫 공연에서는 관객들이 줄타기를 보기 위해서 자리를 떴고요. 두 번째 공연에서는 검투사 시합을 보기 위해서 객석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장 문화의 쇠퇴는요, 단순히 로마의 정치적 몰락도 중요한 이유였지만 이런 식으로 로마 관객들이 대중연의에 빠졌다. 그리고 우리가 연극,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시대 때부터 진행되는 연극에 대한 어떤 관객의 선호도가 급감했기 때문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토마스 콜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죠. Destruction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바로 로마의 멸망하는 장면을 그린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연극의 쇠퇴 볼까요? 많은 오락들이 기술적으로 연극적이진 않았지만 축제에서 연극과 나란히 빈번하게 공연되었고 배우들은 스펙타클과 경쟁해야만 했다. 바로 이게 로마 연극의 쇠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관객의 주의를 끌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제국시대 내내 전반적인 극장 상연물들이 되게 조잡하게 된 거죠. 경쟁해야만 되고 또 관객들의 기호에 부합하기 위해서 연극의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의 극장 문화 자체가 예술이라기보다 점점 오락에 가까운 수준으로 타락한 것도 로마 연극의 쇠퇴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연극인지 서커스인지 검투사 경기인지 판토마임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로마의 공연 예술이 황폐화 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기독교의 부상과 로마의 연극의 쇠퇴인데요. 로마 제국은 이미 로마 영토 내에서 발생해서 번성하고 있었던 그 당시 신흥 종교였던 그 당시에 이제 마이너 종교였죠. 기독교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로마는요, 접촉하는 문화권의 신들을 다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신으로 이제 여러 신들을 같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관대하게 종교에 대한 접근을 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이 로마의 다신전에 흡수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저항은요, 궁극적으로 콘스탄틴 대제가 컨탄티누스를 얘기합니다. 신교로 개종함으로써 역전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꿈을 꿨고 꿈에서 바로 기독교의 어떤 계시 같은 것이 있었고 그 계시에 따랐더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컨스탄티누스가 본인이 이제 기독교로 개신을 하면서 바로 마이너였던 기독교가 부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서기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제국 전체에 기독교인의 종교적 관용을 선포하게 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게 왜 로마의 연극과 쇠퇴의
로마의 연극 세트가 연관이 되어지냐면요. 비극과 희극은 기원 후에도 공공장소에서 공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연극을 반대한 이유는 로마의 희극이나 비극을 겨냥했기보다 이교도적 신들의 축제와 관련이 있으며 연극이요. 공연에 성과 폭력을 끌어들이고 침례라든지 성찬 같은 기독교 관습을 조롱한 마임과 판토마임을 겨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연극적 오락은요, 동로마 비잔틴 제국 1000년 내내 지속이 되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서로마가 멸망하면서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 위축이 됐지만요, 동로마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죠. 동로마 제국에서의 공연이 어떠했는지 아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컨스탄티노플, 그렇죠? 동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원고를 보존했다는 이유로 연극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컨스탄티노플이죠. 이스탄불 현재. 여기도 이제 로마식 경기장이 건립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화입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에서도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해서 로마 제국의 어떤 연극적 관습이라든지 예술 같은 것이 모두 다 한순간에 몰락하지는 않고 상당히 많은 부분 동로마 제국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로마 제국이 분열되는 양상을 서기 400년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자주색 비슷한 빨간색이 되는 게 동로마입니다. 여기 이제 컨스탄티노플이 이제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 돼 있고, 이제 로마가 여기 있죠. 이게 서로마 제국의 수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마가 위에서 내려온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난 이후에 동로마가 그 이후에 1000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인데요. 요거는 간단한 동영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 그리고 헬레니즘, 로마까지 극장이 어떻게 변천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인데요. 앞부분부터 쭉 보시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해 왔던 그런 것들을 보다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었던 용어 같은 걸 한 번 더 확인해서 체크를 해 보시고요. 수업 시간이 없었지만 새로운 극장 구조를 설명하는 용어가 있다면 참고로 한번 쭉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e enormous importance of theatre in ancient Athens becomes evident in this graceful edifice. It was built by Lysicrates to commemorate the victory of the Dionysia. Lysicrates was the financier or choregos of the winning play about the myth of the god Dionysus. The monument served in fact as a pedestal for the bronze tripod set upon its summit, a trophy for the victor of the contest. A copy of this marvelous monument with a tripod on top can be seen in Berlin. After the victory on the Persians, Athens was rebuilt on a grand scale. Magnificent temples arose on the Acropolis. By this time, the orchestra of the Theatre of Dionysus on the southern hillside of the Acropolis was known to be circular. During the Dionysia festival, at the rear of the orchestra, a temporary wooden scaena was placed. The theatre was further excavated to make a more secure foundation for the wooden seats. It's likely that the seats were divided into at least 10 different wedges for the 10 tribes, which made up the citizens of Attica. Within these sections, one part may have been set aside for women. In the 440s BC, adjacent to the Theatre of Dionysus, one of the first permanent roofed European theatres was built, the Odeon of Pericles.
It might have been used for a variety of dramatic activities and recitations. Using existing archaeology, one suggests that the roof would have been supported by a forest of columns, resulting in a sideline disaster for at least 40% of the audience. Not until the 4th century BC, under statesmen like Lycurgus, the theatre of Dionysus was rebuilt in stone. This was the time Menander began producing new comedies. Also wrecked stone tiers were constructed, where wooden benches resided before. By the time the semi-barbaric king of the Balkans, Alexander the Great, took over the reign of all city-states in Greece, plays were no longer performed exclusively at Dionysian festivals. Many new theatres were built. The best preserved theatre in all of Greece is the theatre at Epidaurus. All these so-called Hellenistic theatres were not built in the classical style of the Dionysian theatre in Athen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Hellenistic innovation was the raised stage, or logeion. It's not sure how in the plays this heightened stage was used as an acting space. It is suggested that each of these thyromata could have served as a miniature proscenium arch. The orchestra of Hellenistic theatres often had a 2/3 circle shape. And then the Romans came, Veni Vidi Vici. In 146 BC, mainland Greece became a Roman province. And for the third time, the Dionysus Theatre in Athens was fundamentally renovated, this time by Roman Emperor Nero in 61 AD. Striking differences with the Hellenistic style is the lowered stage with enlarged surface and a heightened scena. The orchestra was surrounded by a stone barricade in order to protect the spectators. The scena was further adorned with many statues and other sculptures. After the 1st century AD, most of the existing theatres were remodeled to the Roman ideal of theatre architecture, like this theatre at Taormina. In Rome, for a long time the erection of theatres was thwarted. Only temporary wooden theatres were built. Theatre was deemed a threat to Roman morality. In Greece, the theatre was a symbol of democracy, but the Roman Republic was aristocratic. The oldest truly Roman stone theatre was not built in Rome.
It was built by colonists in Pompeii in 75 BC because they were out of the direct reach of the Roman Senate. At this square in Rome, the few remains of the first Roman stone open-air theatre can be found. The distinguished Roman general and political leader Pompey was permitted to build this theatre in 55 BC. This architecture was copied for nearly all future Roman theatres and amphitheatres. A huge linen or woolen canvas was stretched over the whole of the auditorium to protect the spectators from the sun and rain. This first Roman theatre was also for centuries the greatest theatre in Europe, with a seating capacity of 28,000 spectators. Rivalry between military leaders in Rome led to the erection of two more theatres near the Tiber River. As part of the infallible bread and circuses measures for controlling the crowds under the reign of the emperors, throughout the whole empire, Roman theatres were built. Greek theatres were not enclosed. The audience, especially in the upper part of the auditorium, could see the surrounding countryside as well as the actors and chorus. Contrary to the Greek theatres, most of the Roman theatres were freestanding architectural structures. These are the remains where it all began, the Dionysus Theatre in Athens, with its Greco-Roman orchestra. The first dramas were staged here in 600 BC, and the theatre functioned until at least the 4th century AD. Thus ended a truly remarkable history, for few other theatres can boast 1,000 years of continuous usage. These are the words of Oscar Brockett. Without his famous book on the history of theatre, our videos would not have been possible.